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훌륭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좋은 시간을 제가 마련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제1 저서라고 볼 수 있는 정신현상학이라는 이 책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제처럼 진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사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보다도 더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소개됐고 또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개인적으로뿐이 아니라 공동체에 국가 사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경적인 지식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겔은 이제 1770년에 태어났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책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770년생인데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19살 때 이제 그 혁명을 비록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경험하면서 말하자면 청년 그 기에 그 예민한 시기에 프랑스 혁명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1807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1807년에 출간된 책인데 공교롭게도 이 책을 쓸 때, 집필할 때 프랑스 혁명군 나폴레옹군이 헤겔이 거주하던 예나라고 하는 도시에 진주를 했습니다. 헤겔은 자기 책상에서 창밖으로 이제 나폴레옹 군을 목도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나라를 침공한 군대 아닙니까? 그 군대의 이 장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시대 영혼의 세계의 영혼이다.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세계 영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헤겔의 그 대학생 때의 청년기의 관심사가 용해되어 있다. 즉 자유의 정신, 그리고 이 자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헤겔은 역사철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식이 진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유의식이 좀 더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것이 세계의 역사다. 당시에 독일 통일도 못했지만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그 땅의 상황보다는 프랑스의 이 정신이 앞서갔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폴레옹을 보고서 세계 영혼이라는 말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이제 나폴레옹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말 타고 가는 세계 영혼 이런 표현을 헤겔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헤겔과 정신현상학과 그 시대, 현실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겔은 1770년생으로서 이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독일 서남부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지금도 뭐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서남부 지방 특히 이제 기계공학이 많이 발달한 것이 지금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메르세데스 벤츠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의 중심. 그런데 이제 그 인근에 한 40분 정도 가면 튜빙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대학 도시가 있습니다. 그 대학은 철학, 신학, 동문학 이런 인문학의 전통이 아주 강한 대표적인 독일을 대표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고 두 번째로 튜빙엔 대학이 독일에서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한 룸메이트로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유명한 보통 이제 칸트 이후의 철학자라고 하면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 중간에 슐라이언바흐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셸링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죠. 근데 셸링은 1775년생이에요. 5살 아래입니다. 5살 아래인 나이로는 동생과 한 방을 쓰고 또 헬덜린이라고 하는 나중에 시인이 됐습니다. 동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이 세 사람이 슈티프트라고 하는 튜빙엔 대학 신학부이자 기숙사로 쓰였던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한방의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세계 사상사를 아주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도 굉장히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혁명에 관심이 많았고 이 책을 쓸 때도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를 세계 영혼이 많다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할 정도로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학창 시절에 튜빙엔 어느 산에 올라가서 자유를 기념하는 식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헤겔은 또 이 친구들은 프랑스 혁명과 현실의 변화, 이때 현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쟁취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발전, 여기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로는 프랑스 사람들은 행동으로 자유를 보여줬다면, 자유의 실천을 했다면 독일 사람들은 정신으로 이미 일어난 자유의 행동을 체계화시켰다,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 당시에는 오늘과 다르게 영국보다 프랑스보다도 후진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유럽 연합을 주도하는 국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뒤처졌을지 모르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발전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이론적인 탐구에 있어서는 이들을 앞서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를 실천으로 옮겼고 독일의 철학자들은 그 자유의 사상을 체계화시켜서 철학적인 사유로 발전시켰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에르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서상가 프린츠 호프농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희망의 원칙이라는 책을 쓴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혈기와 격정이 넘치며 전적으로 시적이며 학문적이다. 이런 위대한 사상의 출현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 이제 흥미로운 말이 시적이기도 하고 학문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말하자면 대단히 난해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 중에서 나온 서적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순서를 매긴다면 상당히 상위에 있을 그런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헤겔은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헤겔은 이 시대와 현실과 관련된 생각을 전개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철학 사상이 그 사변에 그치고, 사변이라는 말도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고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상, 생각,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신현상학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현상학의 촉판의 모습은 오른쪽 이 그림과 같습니다. 정신현상학은 학문 일반, 그리고 지식의 생성, 이것을 서술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을 학문 체계로 보여주려고 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필라소피, 영어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필라소피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철학은 소피아를 사랑한다.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거든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의 정의입니다. 원래 고전적인 정의. 그런데 헤겔은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이언스가, 비센샤프트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철학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완전히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이란 철학을 학문의 체계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폭이 넓고, 그리고 세계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 우주적인 문제, 심지어 신적인 문제까지도 다루는 학문인데, 그것을 지식으로 체계화하겠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겔은 이런 원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 책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신현상학의 원래 애초의 명칭은, 헤겔이 붙였던 명칭은 의식의 경험의 학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경험해 나가는 것을 학문적으로 기술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의식이 경험하는 것을 서술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나는 지식, 즉 의식 속에 현상하는, 나타나는 그 지식을 그때그때 서술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질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경험 주체에게 일어나는, 우리 의식에게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지식을 지칭하는데, 그 지식이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다 서술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은 이런 의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의식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헤겔은 했던 것입니다. 그 의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험, 그런 의식,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즉 자연적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인 어떤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가 곧 지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이 갖는 어떤 사안에 대한 오피니언이, 의견이, 견해가 곧 객관적인 지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견해로부터 지식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헤겔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서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정신현상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에서 출발해서 자기의식으로 가고 자기의식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정신으로, 정신에서 종교로, 그 다음에 절대지, 절대적인 지식으로 간다. 그 절대지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곧 철학입니다. 의식의 단계에서는 이제 감각적인 확실성으로부터 지각을 거쳐서 오성으로 간다. 그 다음에 자기의식에서는 이것이 자기의식의 자립과 비자립을 거쳐서 자기의식의 자유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보여준다. 등등 굉장히 세밀하게 인간의 의식을 단계별로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의식의 단계가 끝나면 의식은 개인적인 단계라면, 의식은 개인적인 인간의 내면이라면 공동체의 의식은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정신이라고 하지 한민족의 의식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용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내면 의식이다. 공동체는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의식의 단계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에 대한 서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신에서 인륜성의 문제로부터 교양을 거쳐서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종교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철학을, 절대지를 다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먼저 의식의 첫 번째 단계인 감각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최초의 단계예요.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센스 데이터를 확보한다.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는 절대적인 지식에까지 도달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감각적 확실성에서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절대적인 지식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 프로젝트가 대단하며, 그리고 해겔이 이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다루었길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현상학은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했는데, 의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의식 자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의식 자신을 테스트한다. 좀 전에 우리가 정신현상학의 여러 국면들을 대체로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이런 의식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국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그 이전 단계로부터 새롭게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겔 특유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소위 즉자라는 말과 대자 또는 대즉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독일말로 안지히, 또 이제 대즉자라고 하면 fear s 또는 fear sich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즉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의 매개 없이 아직까지 그것의 X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그 자체로 주어져 있는 것,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일컬어서 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즉자적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X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즉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한다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대상 1이 있으면 대상 1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할 때, 그러면 그 대상 1에 대한 의식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겠죠. 대상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대상 1에 대한 의식이 있고, 대상 1에 대한 의식은 대상 2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상 2는 직접적으로 주어진 대상이면서 동시에 생각 속에 들어온 대상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상 2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상 2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대상 2에 대한 의식이 됨으로써 대상 2와 같으면서도 다른 새로운 의식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상 1, 대상 2, 대상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식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결은 보았습니다. 그게 축약하면 구조가 즉자에서 대즉자 또는 대자로 즉자, 대자, 즉자, 대자 이제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정반합의 변증법을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이게 이제 즉자가 정의 단계라면 대자가 반의 단계라면 합의 단계는 즉자, 대자 이렇게 해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말한다면 어떤 태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때 안티태제가 나오고 안티태제에 대해서 또 성찰하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태제로 올라간다. 이런 식의 정반합 혹은 명제, 반명제, 종합이라고 하는 단계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의 진행에는 반드시 대상과 의식의 관계가 항상 개입이 된다는 거죠. 순수한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순수한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의식에 대한 또 상위의 의식,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게 바로 직접성과 매개성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것이 즉자적인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찰한다면 그것은 그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매개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연결시켜서 성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성에서 매개성으로. 매개성은 또 다른 차원의 직접성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면 또 다른 차원의 매개가 되고 해서 직접과 매개의 연속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식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판의 의식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성찰에서 의식의 자기 비판 그리고 자기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성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반성에 대한 반성, 생각에 대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사고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겔의 생각을 일컬어서 변증법적인 사고라고도 얘기하지만 변증법적 사고란 다르게 말하면 운동의 논리다라고도 말하거든요. 운동의 논리. 이때 운동은 물리적인 운동이 아니라 생각의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운동. 그러니까 한시도 정지하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생각하고 해서 생각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운동의 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생각을 일컬어서 해결은 스페쿨라치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페쿨라치온.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한자로 생각사자에다가 변론할 변자를 써서 사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은 그리 썩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기는 합니다. 원래의 뜻은 스페큘라치온, 스페큘레이션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에 대한 생각의 지속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페큘라치온의 특징은 그것이 생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울에 비추어 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추어 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어떤 대상 X를 생각하는 거죠. X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X에 대한 생각 그것을 또다시 생각하면
다른 생각 속에 이전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들어온 X를 다시 비추어 보는 겁니다. 비추임에 대한 비추임, 거울의 비추임 첫 번째 단계, 거울에 비추어진 대상과 비추는 활동,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비추임,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비추임,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그 대상의 그야말로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대상이 갖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논리를 얘기하는 생각의 생각, 그리고 사변이라는 말, 그리고 비추임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내적인 거리 유지 또는 거리 두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이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풀려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우리가 2년 동안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왜 했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거리를 두기 이전 단계보다도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는 생계를 배려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건강을 사회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근데 이전에 해결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 내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자기 내적인 거리두기. 자기가 자기 내면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둠으로써 나에게서 대상화되는 그것과 현재의 내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그 거리 두는 만큼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어제의 생각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나 거리를 둔다면 어제의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생각해보고 그 거리를 두는 만큼 그 거리가 두어져서 벌어지는 공간만큼 우리는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내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긍정성, 생명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주제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은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이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전체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해겔에게서 인용을 했습니다. Das Wahre ist das Ganze. 진리는 전체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명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리는 전체다라고 하는 명제를 해결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그 전개를 통해 완성되는 본질이다. 전체가 전개됨으로써 그 전체가 완성된다. 그 전개가 반드시 내게 된다는 얘기죠. 전개, 발전 과정. 두 번째 인용으로 본다면 절대자는 본질적으로 결과이다. 전국에 갔어야, 마지막에 갔어야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다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해겔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리는 과정을 포함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포함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과정은 어떠도 상관없고 좋은 결과만 얻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으며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없다. 진리는 전체이므로 결과는 과정을 포함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아본다면 지금 연배가 어떤 연배시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 있고 심지어 사춘기,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지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도 계시겠죠. 현재 나의 삶만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나의 정체성이란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나의 삶도 현재의 나의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부정하고 싶은 그런 과거의 나의 모습도 현재의 나의 아이덴티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생애에서도 인정되는 바가 아니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해결의 명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내가 가졌던 생각 그리고 내가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과 투쟁 그리고 실패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현재의 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현재 생애를 마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나의 삶 가운데는 과거의 모든 삶의 계기들이 다 나의 현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헤겔은 진리는 전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란 현재 이 시점의 나의 삶의 결과란 끝까지의 과정을 포함한 결과이다. 이런 말을 헤겔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본다면 철학은 실제적인 것을 탐구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계기를 산출하고 이를 관통하는 과정이다라고도 말하거든요. 계기가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그게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꿰뚫고 실제로 결과에 도달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헤겔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꽃봉오리는 꽃에 의해서 부정된다. 다시 꽃은 열매에 의해서 부정된다. 이때 꽃봉오리나 꽃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죠. 그러나 그 식물 전체의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식물 전체의 생명의 진리는 꽃봉오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식물 전체의 생명은 꽃봉오리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열매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꽃봉오리는 꽃에 의해서 부정된다. 부정된다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은 열매에 의해서 부정된다. 그러니까 꽃봉오리나 꽃 자체만을 우리가 식물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꽃이나 꽃봉오리라고 하는 것은 한 계기, 말하자면 그 식물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한 국면 또는 가짜 현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헤겔은 소위 네거티비티, 부정성, 니게이션, 부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 부정이 생산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부정이 개입됨으로써 전체의 생명이 만들어진다. 전체의 생명은 결국 긍정과 부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성이 헤겔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부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상 용어에서 쓰는 부정이라는 개념 또는 형식 논리학에서 쓰는 부정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부정은 전면적인 배제와 어떤 그 밀어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관계 맺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정은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 맺음이다. 꽃봉오리를 밀어낼 때 꽃이 나오고 꽃을 밀어낼 때에 열매가 나온다면 이때 밀어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꽃봉오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식물로부터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열매가 꽃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꽃을 완전히 자신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정과 긍정이 함께 있는 모습을 부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해결은 이것을 이제 스스로를 완성하는 회의주의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해결은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회의주의자라고 하면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부정으로 끝난다. 이게 이제 회의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해결은 스스로를 완성하는 회의주의라는 말을 씀으로써 부정성을 매개로 해서 전국적으로 긍정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긍정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완성하는 회의주의다. 스키폴 브링앤의 스캡티시스무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런 의미가 해결에게 이제 긍정적인 맥락으로 다가온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를테면 이제 부정이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과정이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은 잠재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물의 예를 든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든 사례는 도토리이죠. 도토리가 땅속에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나무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도토리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것이 도토리의 생명의 완성이다 라고 본다면 도토리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토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잠재태 또는 그리스 말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도토리가 생산된 것, 그 잠재적인 도토리가 실제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된 것, 그것을 에너게이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잠재적인 것이 없다면 현실적인 것이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태 속에는 잠재태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그런 맥락이 해결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잠재력이 주어져 있는데 특히 이성의 잠재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이성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해서 잠재력이 현실적인 모습이 되게 하는 것, 현실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 잠재력 그대로만 두고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로 머물거나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이성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뭔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그게 정말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개념에는 그래서 그것을 덕목이라고 얘기하죠. 지적인 덕에 도달하는 것, 도덕적인 덕에 도달하는 것. 고대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레테라 그래서 그것은 훌륭함을 얘기합니다. 훌륭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잠재적인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훌륭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꽃을 피우면 그게 잠재력이 발휘가 돼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해결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결과는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사실이라고 하는 건 독일말로 사헤, 영어로 메터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은 목적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 과정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다. 결과라는 실제적 전체가 아니라 그 형성 과정과 공존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겔의 유명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진리는 전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진리는 실체로 뿐만이 아니라 주체로 파악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체, 주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어렵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철학사적으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토대에 해당되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개념을 또는 존재를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전통 철학에서는 실체가 곧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실체가 예를 들어서 신이 실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대에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신이 실체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할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결을 더 나아가서 실체는 실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주체로 파악돼야 된다. 주체라고 하는 건 서브젝트를 말합니다. 인간 주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생각의 주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동적인 실체란 자기 정립의 운동 또는 자기 타자화의 매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살아있는 실체, 그러니까 운동력이 없는 실체 말고 살아있는 실체는 그것이 곧 주체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하기를 진리는 본질적으로 주체다. 이것은 변증법적인 운동이며 자기를 산출하고 전진하며 자기로 복귀하는 도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리란 본질적으로 실체이면서 동시에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로부터 나가서 자기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가서 세계를 경험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이 이 운동은 의식 가운데 새롭고 참된 대상이 출현하는 경험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이면서 동시에 주체라는 말에서 해결은 시대의 진보를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진입한 시대를 더욱더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기준은 신이었다면 데카르트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하는 존재가 곧 철학의 원리가 됐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중세적인 그 시대로부터 근대적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나가 해겔에 의해서, 해겔 이전의 칸트에 의해서 확장이 돼서 이것이 단순히 생각하는 개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이 없다면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어도 의미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주체이다. 그러니까 나가 생각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또는 중세에서 그렇게 신을 찾았다면 신도 신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신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신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그것을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그 자체 또는 나에게 있어서의 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신이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에 힘을 주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신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고 활동력이 입증이 되는 그 신이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신 그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해결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주체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진리란 주저된 동전이 아니다.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진리는 누가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한다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건 진리로 오히려 격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진리는 주저된 동전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는 새롭게 생성된 동일성이며 그 속에는 이전의 비동일성이 함께 들어있는 새로운 동일성이다. 역시 이제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는 재생된 동일성, 재생된 동일성 또는 타자 존재 속에서의 자기 반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하게 하나가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 파르메네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대비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고대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만물의 원리를 찾고자 했는데, 그때 파르메네데스라는 사람은 진리란 존재란 불변하는 것이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있고 없음에 매개는 없다. 이걸 주장했어요. 불변이죠. 불변. 존재의 진리는 불변이다. 그게 파르메네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은 유전한다, 흐른다. 사람들은 똑같은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물의 원리는 변화라는 얘기죠. 어느 주장이 옳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두 가지 사상을 합친 게 플라톤의 사상이고, 플라톤의 불변의 영역은 이데아의 세계이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변화의 세계는 플라톤이 말한 현상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이어져서 헤겔에게는 이런 변화와 불변이 운동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변, 동일성은 운동,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변화 과정, 체인지 과정의 종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진리는 전체다라고 할 때 결과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라는 동일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의 비동일성이, 체인지가 다 포함이 돼서 하나의 동일성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면 그 아이덴티티는 불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전에 수많은 변화와 그때그때의 동일성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나의 동일성을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재생된 동일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이 말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말입니다. 타자 존재 속에서의 자기 반성이라는 말인데요. 이만더스자인, 바이직셉스자인이라는 말은 정신으로만 가능한 얘기인데요.
내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있습니까? 타자 속에 나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 속에 내가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쉽게 가능한가요? 타자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 해결은 이 부분이 진리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정말 진리란 타자 속에서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 속에 타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이제 그 인정관계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는, 또는 인정 이전의 사랑의 관계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자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동일성과 나와 다른 타자의 차이성이 함께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해결은 또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리란 온 신체에 취기가 스며든 바쿠스적인 황홀감이다 라고도 말했거든요.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이 말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온 신체에 취기가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와인을 마셨을 때나 하여튼 그 알코올의 취기가 감돌면 모든 신체에 그 기운이 쫙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분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해결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신체의 각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취기가 퍼져나가듯이 모든 기관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에는 통용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통용되는 부분에는 아이덴티티가 적용이 되는데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는 차이성이 있다면 그것은 분리를 만들어내겠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는 모든 부분들을 관통에 들어가서 그 속에 스며들어서 온 지체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한다라고 해결은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투명하게 나타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이게 그 종교적인 합일 상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적인 체험 속에서 체험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신과 또는 천사와 합일되는 모습. 그 신비적 합일. 중세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과의 합일 상태를 신비적 합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적 합일이 진짜 진리의 상태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all unity, R-I-N-I-T, 전일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체 존재와 일자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교토아파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교토의 유명한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불교의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이제 앞장서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과 독일의 해겔 연구자들이 1980년대에 만나서 이 부분을 같이 공동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또는 아시아권의 불교 문화권에서 얘기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체험의 상태, 결국 이제 모든 존재의 혼연일체를 경험하는 상태죠. 그것과 해겔이 얘기하는 아까 말한 그런 하나와 전체의 통일, 이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기도 했는데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제 전일적인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중세인들이 얘기했던 이런 종교적인 체험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결합과 연합이잖아요. 결합. 사랑에서 오늘날 사실 뭐 사회적인 연대, 솔리데리티나 아니면 정의 개념도 사랑에서 나왔거든요. 사랑의 다른 측면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해결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생명 또는 인간의 생, 삶 이것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사랑과 생명, 삶의 연관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찬가지로 결합입니다. 결합.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어야지 온전한 삶이 되죠. 우리의 생명도 정말 건강한 생명이 되려면 분리되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결합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해결이 시사하려고 했던 바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입니다. 통합. 사랑은 결합이고 그 결합이 철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결론은 통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라는 말의 의미는 통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은 또 재밌는 말을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모든 소가 검게 보인다. 실제로 그렇죠. 깜깜하면 그 색이 그 소가 얼룩소인지 황소인지 흰색 소인지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는. 근데 그것을 모든 소가 검게 보인다라고 해서 모든 소를 검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가 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미완의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내려면 개념적인 매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념적인 매개가 되려면 반성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반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쉘링 철학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쉘링은 이제 동일성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A는 A다가 기본 명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본 거죠. A는 A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는 절대자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절대자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률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해결이 볼 때는 동일률만 강조되면 비동일성 또는 모순율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에는 모순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것들을 절대자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런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신학에 대해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그렇게 선한 존재라면 그리고 그 선한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이 세계도 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선한 신이 만든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느냐. 모순 아니냐. 신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도 악함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과도 통하는 문제입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변하죠? 신이 선한데 신으로부터 나온 이 세계가 악하다. 이걸 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신학에서는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이 세계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결핍만큼 악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결은
여기서 변증법적인 논리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는 A다로 끝날 수 없다.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4개란 A는 A다가 동시에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를 항상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는 A다에 대한 부정이 A는 A 아니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운동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고 변화 과정이 포함이 돼서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해결은 단순한 생성이라든지 원한 운동이라든지 원운동이라든지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나갔다가 다시 자기에게 복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쉘링은 절대자는 항상 동일하다. 절대자에게는 A는 A다라는 동일한 모습만 있다라고 했다면 해겔은 절대자는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데서 다른 차이로 나왔다가 다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은 이념적인 존재로 있다가 그것이 현실 속의 자연과 유한한 정신인 인간으로 나왔다가 다시 자연에서 신의 이념으로 유한한 정신에서 신의 정신으로 되돌아간다. 그게 역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창조 이전의 신으로부터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을 만들어내고 인간 정신을 만들어낸다. 자연 속에도 신이 있고 인간 정신 속에도 신이 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신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고 유한한 정신 속에 있는 신도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원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 원운동 속에서 동일성, 원래의 신 모습, 차이성 또는 비동일성,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신의 차이성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다시 자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다. 자연에서 원래 신에게로 유한한 인간 정신인 상태로부터 유한한 정신인 인간으로부터 신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개념적인 파악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이 유한한 정신이지만 인간이 유한한 정신을 가지고 정신세계를 자연세계를 파악한다면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를 알게 된다면 결국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철학사에서 유일하게 해겔은 신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고 이것을 자기 복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성의 힘이 중요한데요. 이 부정성이란 긍정에 맞서는 부정, 참에 맞서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True, false를 가리는 것은 수능에서 맞은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에서 옳은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True, false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답을 우리가 선택하면 틀린 답은 참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부정이 아닙니다. 해겔이 말하는 부정은 긍정성에 대한 사고의 매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 그것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생각을 결합시켜서 그것을 반성하는 것, 그게 바로 부정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정성은 매개된 긍정성이자 파악된 긍정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 전에 긍정성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성은 여기서 말하는 형식 논리적인 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 특정한 것에 대한 부정, 특정 부정, 규정적 부정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줄에 써놓은 이런 실정성에 대한 사고의 매개라는 얘기는 해겔이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실정성이라고 한자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 그 옆에 포지티브트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걸 실증성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확정되어 실제로 확정돼서 존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교리 같은 것, 그것은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신앙이 생각과 무관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그리고 무관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해결이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정성은 무관성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반성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정말 진리를 우리는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실정성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유명한 저술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이제 A라고 할 때 그걸 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관합에서.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부정하면은 그것은 반이 되겠죠. 원 A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과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반성을 종합하는 겁니다. 이게 합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정에 대한 부정이지만 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 속에 정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정적 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은 뭐냐면 합 속에는 정도 반도 없느냐? 아니죠. 정도 있고 반도 있는데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1과 2를 정과 반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다. 단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관 합하면 이게 합이 될 때마다 새로운 정이 발생하는데 그 정은 이전 단계의 정과 다른 질적인 도약을 이룬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도약, 이것이 케보로 같은 경우에는 해결 변증법을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실존에다가 적용했던 것이죠. 실존적인 의미의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개인이 상태가 한 단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거쳐가는 단계들은 해결이 말한 변증법적인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적으로는 해결을 비판했지만 방법은 해결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후반부 또는 그 결론 삼아 현실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변화와 생각의 생각, 사변 또는 운동의 논리, 이거의 관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현실이란 주어진 현실만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위에서 생각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코체인버 이펙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비슷한 생각만, 주장만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은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 TV에서도 뉴스에서도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아예 TV를 꺼버리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향실 효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현실을 못 볼 수 있다. 심지어 왜곡된 현실에 빠질 수 있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할 수 있다. 자기 기준에 함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와 분리된 현실,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아예 배제해버리니까 정말 잘못된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기준을 빠져나가야 된다. 심지어 이걸 소외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킬 때 그때 자기 소멸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자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멈춰서는 안 된다.
생각은 또 생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장애에서 해결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에게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심부름하는 사람, 도우미, 어떻게 생각해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가 돕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영웅에 해당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종은 하는 일이 그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차림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쉬는 모습을 도와주고 하는 그 차원에 그친다 아닙니까? 그런 활동 속에서 비춰지는 소위 영웅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할 때 굉장히 만족하게 군다든지 자신이 옷을 잘 준비해서 마련해서 갖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다든지 근데 그걸 당하는 시종 입장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 돕는 입장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종의 입장에서 생각이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 이상의 영웅의 실제적인 활동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종에게는 영웅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향식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만 자기 생각이 멈춰 있으면 정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현실을 모를 뿐 아니라 현실을 잘못 알면 자기의 생각도 잘못될 수가 있다. 심지어 그 생각이 잘못되면 자기 삶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와 현실을 이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 생각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이 발전적인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의 생각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됨으로써 우리는 내 마음의 지평을 현실로 확장시킬 수가 있고 현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옴으로써 현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지평과 현실의 지평이 만나서 나도 바뀌고 나를 통해서 현실도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내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도 생각의 바다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 속에도 내가 들어있고 나 속에도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관적인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의 주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죠. 상호주관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대화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생각의 생각은 결국 개인을 상호성으로 이끌어준다. 개인에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관계를 맺게 하는 상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다. 생각이 운동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운동을 멈추게 된다면 나는 고립되고 현실은 현실대로 나쁜 현실로 멈춰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은 나중에 법철학에서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현실과 이성이 항상 교차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대의 아들이다. 시대의 현실이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철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철학은 그 시대에 대한 사상으로 포착한 시대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란 사상으로 생각으로 포착한
시대,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지만 나는 현실을, 시대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제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운동,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고 바깥으로부터 나로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에게 내가 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운동을 통해서 현실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외라는 문제가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기 소외에서 자기 소멸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소멸되지 않고 공동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사회적 공동성은 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호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타인이 만나서 공동세계를 이루게 된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보통 교양이란 말은 예의를 갖추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결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으로 교양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특수성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 특수성이 갈고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과 아무런 문제없는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교양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 보편적인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의 특수성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호주관성, 서로 주체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치 자기가 소멸되고 소외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교양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소외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제 언어가 매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언어의 문제는 결국 이제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이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 타자와 만나게 되고 여기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외화돼서 나는 소멸되는 것 같지만 소멸을 넘어서 새로운 나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새로운 나로 탈바꿈되는 나는 개별자를 넘어서 이미 보편자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사실 굉장히 딱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하시는 듯 보고서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